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허준 씨요.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여행 엄청 좋아하죠. 물론 이렇게 좀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꼭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언제 한번 내가 여기는 꼭 가버리라 하는 공간이 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오로라와 은하수를 보러 가보고 싶어요. 맞아요. 거기도 좋은데 근데 보통 이렇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제가 물어봤어요. 윤지현 씨는 여행 좋아하시죠?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소장님 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여기저기요. 아, 근데 여행지의 음식이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살이 엄청 적어가지고. 기자님도 똑같이 저보다 더 많이 드셨어요. 두 분이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특히 로마 유적 같은 데 갔었을 때 그 교수님 표정을 보셨어야 돼요. 환희에 찬 표정. 소년 같은.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었고 그다음에 거리에 있을 때 이 기자님의 환희에 찬 표정을 봤어요. 그 기자님은 거기 여성분들 때문에 거기서 살고 싶다고 막. 그래도 윤지현 아나운서가 제일 1등으로 이뻐요. 이렇게 아, 마무리하는 그럼요. 걸로. 너무 예뻐요. 그럼 지현 씨는 혹시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이제야 물어봐 주신 네. 거예요? 네.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추픽추 가고 싶어요. 마추픽추 정말 네. 많이들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윤상 씨하고 유희열 씨하고 또 몇몇 하셔서 갔었거든요. 갔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여기 한번 가면 좋겠다. 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 마추픽추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잉카 문명의 산물인데요. 그래서 오늘 토크멘터리 전쟁사에는 스페인의 잉카 정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금이 숨겨진 미지의 대륙을 찾아라. 신비의 문명 잉카 제국을 차지하기 위한 스페인의 무차별적 공격. 이에 맞서는 잉카인들의 혈투. 스페인 잉카 정복 전쟁. 잉카 정국에서 알아보려면 지금의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페루 지역이 맞죠? 네, 페루, 좀 볼리비아까지. 네. 확장됐을 때는 에콰도르까지도 갔었어요. 이쪽 지역이 안데스 고산지대.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한테 좀 생소한 식물들. 그래서 요즘에 약간 수입되는 그런 이 식물들이나 이 식품들을 보면은 이쪽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체형이 보면 이렇게 넙대대 하잖아요. 네네. 해가 커야 돼, 고산지대. 근데 보면요, 잉카 제국이 1463년부터 1532년, 15세기인데 이게 굉장히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마추픽추 같이 설계가 잘 돼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잉카 문명이 사실 신비의 문명인데 사실 문자가 없어가지고 모르면 더 신비한 거예요, 원래. 네. 아니 그 거대한 제국의 그 디테일한 모습들이 있는데 문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무슨 노끈 문자 같은 거 있었는데 있었다는 설도 있는데 현재로는 이제 역사적인 발견이 안 됐고 정말 잉카는 신비의 문명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언밸런스한 문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추픽추를 지을 때 그 엄청난 건축설 요즘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놀랍대요. 야, 좀 어떻게 이런 걸 하냐. 그러니까 도시 설계, 건축술, 잉카의 건축은 그 위에 지은 스페인 건물들은 500년 동안 계속 무너져 내리는데 지진해도 끄떡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놀라운 실력. 그다음 외과 수술, 두개골에 구멍 마취제 갖고 두개골에 구멍 뚫어 수술을 하는데 안 죽고 살았다는 흔적들도 있고. 뭐 하여간 굉장히 그런데 반면에 수레도 없고 말도 없고 철기도 없고 석기 시대로 살아요. 이게 가능해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15세기 이 정도면 꽤나 그래도 좀 자리 잡은 문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 철이 없었다고요? 예, 철이 없는 거야 뭐 철이 없어도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명이 언밸런스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다른 나라의 신석기 시대에 되게 농경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 농경 최초의 농사 모습 그대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 보면 청동기가 쓰이긴 했는데 대부분 장신구로 쓰여요. 그리고 심지어 청동기가 농기구로도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요 잉카 위쪽 보면 이제 중미 같은 아즈텍 같은 데 보면 그쪽에는 이제 문자가 남아 있고 문자가 지금 같은 정교한 문자가 아니라 그림과 섞여져 있는 대단히 느슨한 문자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기록을 대단히 꼼꼼하게 했어요. 또한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아즈텍이나 잉카나 마야나 똑같이 공이 천문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거든요. 어허. 이들의 천문학이 약간 좀 우리하고 다른데 1년에 365일을 정확히 계산했는데 이들의 한 달은 20일이었어요. 1년은 이들한테 18, 18개월이 있었고요. 그다음 나머지 5일은 휴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365일을 맞췄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더딘 거고 그러나 건축 기법이나
이런 도시 설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뛰어나고 이렇게 차별이 너무 많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언밸런스한 문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는 사실은 석기 시대예요. 석기 시대인데 특이한 몇 가지가 워낙 석기 시대가 오래됐으니까 네. 특이한 몇 가지가 발달했을 뿐인데 뭐 토인비가 한 말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명은 자연에 대한 응정과 도전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결국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기술을 개발시켰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잉카 같은 경우는 산에서 물이 귀하니까 수rop하고 이런 시설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땅이 그냥 뿌리면 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부터는 거기 신경 안 굳이 써요. 네. 이때 여기 주식이 뭐냐면 옥수수예요.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먹고 버리잖아요. 그럼 그대로 나요. 아무 손도 안 대고 있어도 1년에 산모작이 가능했다. 어디나 식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곳들은 빨리 대비해서 겨울을 대비하지 그쵸.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할까를 연구하는데 여기는 계속 나니까. 그런 상태에서 문명이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하려면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잔인한 얘기지만 세계 문명을 보면 결국 이 자극은 사실은 경쟁에서 나와요. 근데 그 경쟁이 요즘처럼 뭐 출세하겠다, 뭐 시험에 붙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생존 경쟁이에요. 아, 그렇죠. 모든 역사 문명이 그런데 석기 시대에 촌락에 생겨 이제 농사를 짓다가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좀 남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군인도 나오고 뭐 촌장도 나오고 이제 사회가 좀 분화가 돼요. 수직적 분화도 나고 수평적 분화도 나요. 네. 이제 우리 중에서 뭐 허준 씨가 군인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럼 이제 지켜 이러면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옆 마을 털어요. 털다가 그냥 터는 게 아니라 정복해서 지배를 하면 어떨까? 가서 무조건 털어먹는 게 아니라 요게 딱 잉카 제국이 시작한 거죠. 잉카는 원래 인구가 10만, 어쩌면 더 적었던 고산지대 부락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서로 털어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러지 말고 아예 지배를 하자. 그래서 14세기부터 15세기 사이에 잉카가 밖으로 나와서 다른 촌락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좋은 거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거죠. 아무도 그런 준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저 안데스 산맥 위쪽부터 아래까지 2,000km가 넘는 지역을 정복해버려요. 이때 당시가 그러면 잉카 제국이 정복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발달한 것과 안 발달한 이 문화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발전하려면 정복을 하면 정복당한 애들이 우리도 좀 어떻게 해보자. 그러다 보면은 식량도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 무기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게 되는데 이제 딱 시작했다. 그 스페인이 들어갔을 때는 아직 그런 것들이 더 그렇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제 최초의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그 서구 사회가 보는 어떤 물질적인 기준의 가치도 달랐어요. 이 사람들. 은이나 금 같은 걸 서구 사회에서는 뭐 어마어마하죠. 환장하는 그죠,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변하지 않는 그냥 뭐네. 그래서 그걸 또 세공해서 거기다 루비 받고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는 예쁜 거지. 예쁜 거. 귀한 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안가 가지고 조개 껍데기 줍는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그쪽한테는. 스페인 사람들이 금을 막 미친 듯이 찾으니까 누가 물어봤대요. 당신들이 이거 먹냐고. 너무 가져가니까 너무 환장을 하니까 가치관이 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럼 스페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먹어. 맞아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니네 나 쌀 줘. 이렇게. 역시 딱 정확하죠. 이게 이제 이렇게 분업이 돼 가면서 이제 여기 제2의 허준, 제3의 허준 나오면서 경쟁을 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허준 씨가 한 명일 때 저희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어울리죠? 진짜 먹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보니까 체형도 잉카하고 아까 잉카 여자분 이쁘다는 게 다 이유가 오늘의 있네. 주인공이시네요. 마테차. 근데 제가 무서운 얘기를 들은 게 이 제물로 사람을 바치는 이때 당시는 많이들 그러지 않았어요? 특히 잉카, 아즈텍, 마야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이 인신공격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잉카가 계속해서 이렇게 제국을 확장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람들 잡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일단 종교관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이들의 신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보통 뭐 쿠쿨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캐찰코아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한테 있어서는 어떤 창조주예요. 창조주고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이자 창조주가 항상 원하는 것은 인간의 신선한 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피가 있어야지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엔 1년에 2만 명 정도로 인신공양을 했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 왜 마추픽추 같은 재단 같은 게 그 위에서 인신공양하는 재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에 가까운 곳이다라고 그렇죠. 해서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재단이 피로 물들게 해야 예. 된다라는. 그래서 왜 피로 물들어야 되냐면 그 피가 밑에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찍어서 자기 얼굴에도 바르고 아이한테도 발라주고. 이것이 신의 축복을 받은 네. 것이다. 뭐 이렇게. 그게 잉카만 그런 게 아니라 문명 초창기에 다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 정복하니까 정복은 했는데 뭐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요즘처럼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잡아다가 그냥 웬만히를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잉카도 굉장히 잔인한 정복을 했죠. 여기 이제 나중에 치명타가 되는데 은나라도 그랬고 세계 문명 초창기엔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죽일 게 아니라 사람을 부려먹어 이제 왜 죽이냐 이러면서 이제 발달하는 건데 정말 초창기의 모습이죠. 근데 그럼 누가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글에 있는 외딴 부족 같은 게 가장 큰 타겟이었어요. 아예 부족 자체를 예, 전체를. 그러니까 자기 동족은 절대 안 죽이죠. 그래서 잡아와서 남자들은 인신공양을 하고 여자들은 노예로 썼어요. 여자는 인신공양한 사례가 있긴 한데 남자에 비해서 훨씬 비율이 적었죠. 그래요? 항상 역사를 보면 남자가 고깃값이에요. 정말요? 근데 왜 맨날 영화나 막 이런 데 보면 순결한 처녀의 피를 바쳐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막 맞아요. 그런 그런 거 얘기 보고. 들어요.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가끔 있긴 한데 하여간 보통 그 고기와 피는 남자들 몫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런 과정에서 이제 잉카나 이런 아스텍 이런 문명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꼭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돌아요. 그러니까 저 사체 처리를 제대로 안 해요. 아하. 왜냐하면 잉카 문명에서 화장이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런 풍습이 없었기 때문에 시체가 생기잖아요. 인신공양을 당연히 하니까 어디다 버렸냐면 옥수수밭 옆에다 버려버린다. 아이고. 그 옥수수밭 옆에 보면은 하루에도 시체가 수백 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좀 습하고 좀 더운 나라니까 그렇죠. 거기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정글에 고립돼서 살기 때문에 교류를 안 하거든요. 교류를 안 하면 바이러스 면역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각자 자기들이 독특한 바이러스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뭐 피로 바르고 묻히고 그러잖아. 그럼 슉 오면 한 번에 쏙 가는 거예요. 그때 면역력이 증가를 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시기. 그렇게 한 번 죽고 보고 이제 면역력이 생겨요. 백신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바르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면 제사장이 이건 쿠쿨칸께서 화나셨다. 또 잡아. 더 잡아. 더 많이 잡아서 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지한 게 예. 참. 그러면서 뭐 이런 학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잉카나 마야 요쪽 사람들이 어떤 뭐 체력적으로나 어떤 체질적으로 상당히 약해진 상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게 타잔 영화 보면 늘 그렇잖아요. 현대인들은 좀 비리비리하고 정글에 사나 있는 야성이 넘치잖아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완전히 반대. 현대 도시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웬만하면 감기로 끝내는데 사실 타잔이 뉴욕에 오면 일주일도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없어요. 작은 질병에도 크게 그렇죠. 고립된 적이 대단히 치명적인 질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잉카가 드디어 이제 이 다른 부족들을 점령하면서 제국의 형성의 틀을 딱 만들었는데 그럼 이때 스페인이 도착을 한 그렇죠. 거죠. 하필 그때 도착한 거죠. 그럼 스페인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금먹으러 다닌 겁니까? 원래 이 스페인이 이슬람 영향권에 있었죠. 상당히 네. 오랫동안 8세기까지 거의 이슬람 영향권에 있었는데 우리가 스페인을 이베리아 반도라고 옛날에 불렀었어요. 네. 근데 스페인에 있던 이 기독교들이 다시 한번 이베리아 반도를 기독교인들의 손으로 되찾아야겠다라는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이슬람 세력을 무어인이라고 했거든요. 이 무어인을 몰아내는 전쟁을 합니다. 이때 생긴 게 뭐냐면 리콩키스타도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정복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리콩키 그러니까 예. RE 예. 다시 한번 예,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금먹을 거야. 어디 모자를 그러다가 재물로 받쳐줄 수가 있어요. 가장 피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서. 지지 않을 거. 아무튼 이 리콩키스타들이 이제 무어인을 완전히 몰아내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정말 강성해져요. 예를 들어 보면 화승총을 세계 최초로 제식화한 게 스페인이에요.
그 다음에 무어인을 내보냈는데 용병이나 군인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잉여 전투력이 넘쳐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어딘가 좀 가보자. 털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그 직전에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저쪽으로 가면은 뭐 인도 비슷한 나라가 있는데 가면 뭐 황향신료도 있고 뭣도 있다더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뭐 엘도라도라는 말도 이제 나와요. 황금이 막 황금으로 집을 산처럼 짓고 막. 산처럼 쌓여있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정작 콜럼버스는 금은 거의 못 찾았거든. 아, 그래요? 콜럼버스가 간 데 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후원비를 받아야 되니까 뭐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뻥을 치고 담배만 실컷 태우셨다고. 네. 그리고 무슨 금 하나 찾긴 찾았는데 네. 그거 있는 대로 이제 과장하면서 행진할 때만 그거에 쏘가서 갔는데 그 다음에 간 사람은 진짜 금이 있는 대로 가버리니까 이게 거짓 정보가 진실이 된 거네요. 잘 제로를 한 사람은 콜럼버스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콜럼버스는 남존이만 길 해줬어요. 항해로 길 다 닦아놓고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 그러면서 잉카 제국 쪽으로 이제 발을 꼭 글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그쪽이 금이 많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스페인이 정복 전쟁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사회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복 전쟁 군인도 생기고 뭐 콜럼버스 됐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유럽은 이때 이제 소위 자본주의로 들어서요. 자본주의를 우리 자꾸 지금 산업화를 얘기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원래는 농업에서 나온 거거든요. 농민들이 생산이 늘고 그걸 시장에 내다 팔고 도시가 생기면서 부를 축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 회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4명이 출자해서 뭐 가게 하나 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스페인에 이제 수많은 군인들, 가난한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투자자도 모아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원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만큼 금을 찾으면 그만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사가 생긴 지 100년도 안 돼서 유럽에는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세 팀을 짜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보험회사도 생기고 주식시장도 열리고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경제 체제가 이때부터 확립이 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잉카가 알려진 것도 이 덕분인데 순수하게 해적이나 모험대가 갔으면요 가서 그냥 하지 누가 이거 기록해 와요. 근데 그쵸. 이게 회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군인만 가는 게 아니고 투자 회사 직원이 상인도 가고 공자인도 가고 이렇게 가서 그 다 기록해 놔야지. 안 하면 나중에 돌아 다들 재판 나니까. 네. 이게 규정이 있었어요. 누구누구를 같이 꾸려서 가야 된다. 그 중에는 성직자도 포함이 돼 그럼요. 있었고. 그래서 아주 훈련받은 공증인들이 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뭐라도 하나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큰 돈이 아니야. 뭐 나는 뭐 요만큼 투자했어. 그래 갔어. 근데 난 돈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나도 좀 껴주세요 하고 갔어요. 요만큼이라도 투자한 사람은 1억 불을 발견하면 10%를 먹는데 그냥 간 사람은 임금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투자를 해야 돼. 안 하면 끝까지 인턴이야.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무서운 게 경제 체제가 막 확립이 되고 화승총이 제식화됐는데 이쪽은 돌로 밭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저도 이거 가지고 교수님하고 정말 말을 많이 나눴는데 네. 무기면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테크놀로지 차이가 약 4,000년이 나더라고요. 4,000년이요? 왜냐면 신석기잖아 이쪽. 우리 그쵸. 전에 했지만 춘추 전국 시대 하기 전에 은나라 단계예요. 지금 청동기 딱 초장에 나올락 말락하고 금속 약간 쓰고 하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테크놀로지하고 50년만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그럼요. 근데 4,000년 차이가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지 만나는 순간 끝이네. 그럼요. 그럼 언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페인이 처음 잉카 제국을 발견한 건 언제인 거예요? 원래 그 전에 사실은 아즈텍을 먼저 발견을 했죠. 아즈텍을 먼저. 아즈텍을 먼저 박사를 내고 코르테즈라는 네, 사람이 그러니까 소문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왜냐하면 아즈텍 지역보다 이 남미 쪽이 훨씬 크고 당시는 탐험을 굉장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에요. 아즈텍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데 이 남미가 너무 넓으니까 죽자사자 몇 차례 탐험장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1532년쯤에 잉카 북방에 있는 한 도시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드디어 황금의 땅을 찾는 거죠. 1532년.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오늘
무기고를 빨리 만나고 싶은 게 정말. 4,000년의 갭이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할 정도로 구식이었던 잉카인들의 무기와 또 이 스페인군의 무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기고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모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남미 원정에서 쓰인 스페인과 잉카, 마야, 아즈텍 전사들의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화승총부터 살펴볼까요? 이른바 꽁키스타도르라고 불리는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화승총으로 남미 원주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남미 원주민들은 화승총을 불막대기라고 부르며 아주 두려워했는데요. 막대기에서 불이 번쩍하면 연기와 함께 엄청난 폭음이 들렸고 그와 동시에 사람이 한 명씩 쓰러지니 그럴만도 했겠죠. 스페인 전복자들은 여러 종류의 화승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화승총이 매치록 머스켓 혹은 스페인어로 깔리버라고 불리는 화승총이었습니다. 무게가 9kg에 가까워서 거치대를 놓고 사격하는 것이 보통이었죠. 이보다 좀 더 사이즈가 작은 아큐부스도 있었습니다. 초기형 화승총으로 분류되죠. 사실상 주력 화승총이었습니다. 가슴 중앙에 견착하고 발사하는 빠트로넬도 역시 자주 사용되었던 화승총이었습니다. 권총도 역시 사용되긴 했는데요. 화승 권총은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했고 효과도 형편없었다고 하네요. 화승총이 남미 원주민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결정적 무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단 발사 속도가 거의 2분의 1발 정도로 매우 느렸고 사용하기가 까다로워서 초반 일제 사격 이후엔 재장전에서 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남미의 습한 환경 때문에 화약에 문제가 생겨 불발도 꽤 자주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같이 가져간 석공을 쓸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꽁키사도르들은 대포도 가져갔습니다. 비록 소구경 대포였지만 코르테스가 남미 원주민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을 때 남미 원주민들은 그야말로 대경 실색을 했습니다. 대포의 큰 폭음을 신의 형벌이라고 하며 벌벌 떨었다고 하네요. 남미 원주민들이 실제로 가장 무서워했던 스페인 무기는 검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했던 이슬람 세력의 중심지 톨레도 지방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강철이 생산되었죠. 덕분에 16세기 당시 스페인의 톨레도 검은 세계 최고의 검으로 불렸습니다. 꽁키사도르가 남미에서 사용한 검은 대략 두 종류였습니다. 그 하나는 바스타드 소드였죠. 바스타드 소드는 롱 소드와 숏 소드의 중간쯤에 위치한 검인데요. 바스타드는 유사 또는 잡종이란 뜻입니다. 이전의 롱 소드에 비해 날의 두께는 대폭 얇아졌고 덕분에 검의 무게가 크게 가벼워졌습니다. 그에 반해 강도와 날카로움은 훨씬 향상되었죠. 검의 무게가 줄어든 덕분에 손잡이는 짧아졌고 손 보호 부분인 키용에 화려한 장식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검을 한 손으로 잡는 것이 보편화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톨레도 검의 대명사는 에스파다 로페라였습니다. 보통 레피어로 불리는 검이죠. 삼총사의 검 하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6세기 초반까지도 톨레도 검은 버클러라고 하는 작은 방패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방패는 사라지고 망고시라고 불리는 단검과 함께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서양 검술의 테크닉이 아주 크게 발전하죠. 톨레도 검과 함께 원주민이 가장 공포에 떨었던 대상은 꽁키사도르의 기병이었습니다. 남미 원주민들이 이때 말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죠. 꽁키사도르 기병은 2m 내외의 짧은 창을 썼습니다. 효과는 아주 만점이었죠. 반면 보병은 할베르트라는 도끼와 창이 합쳐진 무기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두 무기 모두 남미 원주민들에겐 죽음의 사신이었죠. 꽁키스타도르들은 갑옷도 착용했습니다. 까라비니아 아머와 하프 아머 두 가지가 주로 쓰였는데요. 화승총이 나온 후에 갑옷은 무게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냉병기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기동성으로 화승총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갑옷은 벗게 됩니다. 덥고 습한 남미 날씨 덕분이었죠. 17세기 후반이 되면 남미에서 갑옷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꽁키사도르의 상징은 그 특유의 헬멧이었죠. 모리아니라고 불리는 헬멧은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대표적인 헬멧이었습니다. 닭 벼슬 모양이 붙은 이탈리아식 모리안도 흔했죠. 특히 꽁키사도르는 캐보셋이라고 불리는
간략화된 헬멧도 즐겨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스페인 꽁키사도르들의 무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엔 잉카, 마야, 아즈텍 전사들의 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남미 잉카, 마야, 아즈텍 전사들의 주 무기 재료는 흑요석이라는 돌이었습니다. 흑요석은 쪼개질 때 마치 유리처럼 날카로운 모서리가 생기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가 약해 본격적인 무기로 쓰이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 천문 등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인 이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재료공학적 측면에서는 신석기 기술 수준을 겨우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원주민 전사들의 주력 무기는 마카후이틀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무기였습니다. 마치 배를 젓는 노화같이 생긴 납작한 몽둥이 모서리에 흑요석 조각을 박아놓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고 분류하기도 혹은 도끼나 몽둥이로 분류하기도 애매합니다. 이 밖에 짧은 단검이나 창도 흑요석을 이용해 썼습니다. 문제는 이들 흑요석 무기가 꽁키스타도르의 강철 갑옷에 전혀 데미지를 줄 수 없었다는 점이었죠. 흑요석 대신 바다에서 가끔 잡히는 상어나 짐승들의 이빨도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투사 무기들은 활이나 아타틀 그리고 투석용 슬링이 쓰였습니다. 특히 아타틀은 고색 창연한 무기인데요. 주로 신석기 시대에 쓰였던 투사 무기입니다. 짧은 창을 전용 손잡이에 건 다음 던지는 방식이었죠. 영어로는 스피어스로우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잉카, 마야, 아즈텍 전사들의 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스페인 꽁키사들의 무기에 비해 약 4,000년의 기술적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데요. 자, 그럼 스페인의 정복 전쟁을 전사 분석실에서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처음 잉카 제국의 사람들이 이 스페인 군대를 딱 접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르테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왔었을 때 나후아틀족이라는 그 부족하고 처음에 접촉을 해요. 네. 근데 나후아틀의 기록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스페인인들이 오기 10년 전부터 자기네가 불길한 징조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오. 7가지 불길한 징조. 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설적인데 네. 이런 매해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 네. 이거 분명히 케찰코아 신께서 노하셔서 언젠가 우리한테 사신을 보낼 것이다. 이런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10년 후에 스페인인들이 온 거예요. 우와. 처음에 뭐부터 봤냐면 바다에 떠는 범선부터 봤어요. 보고를 해요, 얘네가. 바다에 산이 떠다닌다. 오. 그러니까 의심조차 안 됐을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짜 그들의 정확한 기록이 바다에 산과 탑이 떠다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왜 바다에 왜 저게 떠다녀? 그래서 나름 얘네들도 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가 와서 직접 본 거예요. 진짜네? 근데 그 산에서 조그만 뭐가 내려오더니 거기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봤더니 정말 자기네 기준에 봤을 때 정말 하얀 사람들이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왔어요. 아까 케찰코아 얘기했었죠? 창조주신의 아들들인 줄 알아요. 그래. 오히려 그럼 반갑게. 왜냐하면 그게 피부가 희다고 그랬거든. 예. 신의 그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남미에 말이 없어요. 아. 말이 없었답니다. 그 거대하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말 타고 딱 왔는데 말을 처음 보는 순간 자기네가 본 동물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불렸냐면 뿔 없는 사슴이라고 불렀어요. 하얀 사람이 뿔 없는 사슴을 타고 왔다. 그 다음에 무슨 뭐 막대기 같은 걸 하나 들고 왔는데 막대기에서 번쩍하니까 천둥 소리가 천둥 소리가 나고. 그 다음 또 있지. 이게 약간 소설적인 걸 포함한 건데 오는데 뒤에 해가 있어요. 말을 탔잖아. 올려다 보잖아. 그렇죠. 햇빛이 뒤에서 쫙 내리치는데 또 은빛 갑옷을 입었어요. 몸에도 광채가 나죠. 그러면 모든 문화권의 신은 뭐야? 빛이 있고 천둥 소리 내고 얼굴 하얗고. 거기다 전설해요. 얼굴도 하얗고 신이지 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거 타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후아틀족 같은 경우에는 케찰코아의 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도착한 그 순간부터 금세공품을 바치기 시작해요. 코르테스는 아직 배에서 내리지도 않은 상태인데 와서 세공품 바쳐요. 그게 웃긴 게 뭐냐면 그때 진짜 아즈텍의 신이 노하셨어. 야, 내가 그렇게 10년 전부터 경고하지 않았냐? 그 불길한 애들이 온다고. 그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불길한 애들이 온다는 계시였는데 이쪽에서는 불길한 일이 있으니 사신을 잘 영접하라라고 받아들여서
약간 오해로 아즈텍이 멸망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코르테즈의 주 전법이 뭐였냐면 충격과 공포였어요. 금세공포를 받으면 일단은 얘네가 우리한테 적이가 없으니까 잘 구슬리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게 지금 사람들의 예, 생각. 그렇죠.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코르테즈는 알았어. 너 옆에 서 있어봐. 그다음에 배에서 대포 쏘는 것부터 보여줘. 대포 소리 듣고 눈 까무러치는 거야. 그리고 막 나무가 뻥 예. 쓰러지고 막. 그러면서 너 가서 너네 왕한테 한번 얘기해. 내가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보낸다. 전 항상 가장 궁금한 게 이 얘기가 그때 당시에 서로 어떻게 통하죠? 서로 그 말을 전에 우연하게 스페인 선원 한 명이 나와틀족 그쪽에 표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상당히 오래 있으면서 통역가가 통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단계나 3단계를 통해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카 말을 하면 그 말을 알아듣는 나와틀족이 이 스페인 사람한테 해주면 그 사람이 또 그걸 듣고 스페인 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좀 약간 그 힘든 부족이나 이런 좀 어려운 쪽으로 가면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쵸, 영어에서 영어. 이렇게 번역 이런 경우가 예.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있었군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식민지를 많이 하고 여기 탐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의 사람은 정말 언어는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을 빨리 찾아서 또는 뭐 부인으로 삼았던 사람 중에 또 그런 애가 해서 그런 통역 시스템을 의외로 빨리 만듭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식민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제국을 만들 때는 그 원주민의 협력 없이는 절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이기도 하지만 협력자를 만들어내려고도 굉장히 노력해요.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코르테즈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선 공격 그 다음에 대화예요. 대화부터 시도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일단 들어가서 대포 쏘거나 총 빠바바박 쏴서 일단 충격과 공포를 준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는 타입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피사로 탐험대가 이제 내려갔는데 반대로 잉카마를 찾은 거예요. 드디어 찾았다. 그리고 딱 마을에 내리니까 엄청난 도시가 있고 금이 번쩍번쩍하는 거죠. 만세 찾았구나. 여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게 돌아가요. 그냥 가요? 처음에는 못 싸우지 20명 왔는데 그래서 돌아가서 원정대를 조직해서 다시 옵니다. 사실 요 기간이 한 4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사실 피사로만 오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지금 계속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꼭 잔인한 걸 떠나서 그냥 거짓걸로 내려오니까 불하게 들어오면 털어먹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금이 있는지 알아내야 되니까 무조건 고문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불태우고 이러면서 소문이 돌아가요. 근데 잉카가 초창기 제국인데 제국을 운영하려면 우편망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건 못 만들었어도 그건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위 잉카의 연락병들이 고산지대지 않습니까? 네. 쫙 뛰어서 전달하는데 이게 우리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라요. 정말 수백 명이 뛰어서 하는데 보고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서 이걸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땐 그랬지만 벌써 그 잉카 황제한테 보고가 들어갈 때는 벌써 이상한 애들이 와서 무자비한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잉카 사람들은 보니까 그러면서 서로 보는 거예요. 쟤들이 뭐 하나. 하여튼 뭐 남자애들이니까 일단 이쁜 여자 쳐다보는 건 맞고 그래서 그랬대요. 저기 이쁜 여자 있으면 데려가라고. 15세기에도 그랬군요. 네. 그런데 보니까 쟤들은 그 금을 그렇게 보면 이렇게 애가 표정 관련 눈이 번쩍번쩍 하는 거야. 스페인 애들이 보니까 도끼를 선물로 줬더니 막 눈이 번쩍번쩍하면 이게 뭐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 철이 없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 아니 저걸 왜 저렇게 좋아하지? 지네들은 금 갖고 있으면서 얘들은 아니 왜 금을 저렇게 좋아하지? 이런 신기한 물건을 놔두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이프 하나를 딱 주니까 이거 3배만큼 금 줄게. 딱. 이건 남한도 보통 남는 장사는 아니죠. 서로들 막 이상해하면서 눈치 보는 거야. 왜 저걸 좋아하지? 그럼 그 사람들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나요 이제? 예, 그 유명한 잉카 황제를 사로잡는 사건이 터지는데 이게 당시 잉카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고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왜 피 때문에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서양 사람들이 와서 저 멕시코부터 내려오면 접촉을 하니까 이게 전염병이 막 번지는 거예요. 특히 가장 치명적인 게 천연두였어요. 천연두가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 천연두는 이게 한번 걸리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죠. 촉포화되죠. 그러니까 총균세 같은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잉카 바이러스에 취약한 게 2가지 원인이냐면 일단 아까 인신공양을 빼더라도 가축을 안 키워요.
말도 없고. 아 그러네. 근데 사람의 모든 전염병이 중요한 게 사실 가축이 매개가 되잖아요. 네. 근데 가축을 안 키우니까 바이러스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취약한 거야. 거기다가 교류도 잘 안 해. 그렇죠. 그러니 더 취약해. 그렇죠. 여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오니까 마구 번지는 도시민들이니까 또. 잉카 황제까지 병에 걸려 죽어요. 연락망을 잘 갖춰 나갔고요. 연락병들이 막 달려가. 오 여기서 이상한 전염병이 생깁니다. 막 연락하거든요. 그 연락병이 전염병을 거기서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염병. 기아 그래서 이게 막 1000km를 날려고 잉카 황제까지 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 저기서 사람들이 막 괴질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황제께서 그거 막 와가지고 전화 여기 천연동물. 그래서 황제가 죽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건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스페인 잔인한 것만 얘기하는데 역사는 원래 잔인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역사가 나중 오니까 뭐 큰아들이 세습을 한다. 우린 세습이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원래 석기시대 잉카는요. 그냥 아버지 죽으면 형제들끼리 결투해요. 근데 결투가 1대1 결투가 아니고 군대를 끌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뭐 피바다가 돼서 수만 명이 죽든 죽이고 승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요즘하고 비슷하네요. 형제간에 유산 차지하려고 막 서로 싸우고 결국 이기는 사람. 그래도 군대를 끌고 싸우진 않잖아. 그쵸. 군대를 끌고 싸우진 않잖아요. 변호사 군대. 도시 몇 개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아타우 알파라고 이 잉카 황제가 승리를 하면서 자기 이복 형제를 죽이고 두개골을 잘라서 금잔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애용하는 컵으로 썼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예요, 사실. 이래서 이제 내가 이겼다 그러고 군대를 끌고 수도로 입성하고 있는데 전령이 오더니 그 몇 년 전에 나타났던 그 허연 애들이 몇백 명이 나타났습니다. 둘이 이제 회담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스페인 애들이 어차피 이건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넓은 공간이지만 담에 막혀 집과 담에 막혀 있는 공간에서 만나자 그래요. 약간 요새 같은 거네. 네, 요새라기보다 하여간 어떤 그런 항아리 같은 지형에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당시 아타우 알파가 거느리고 가던 군대만 최소한 5만에서 10만이야. 근데 뭐 한 200명 왔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 거죠. 광대 만나듯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한 6천 명 정도가 들어왔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근데 저쪽은 한 200명이니까 6천 명 정도 뭐 강제히 꽉 찼지. 그렇죠. 이러고 있을 때 그랬더니 스페인 애들이 전체인가 보다. 우와. 티 난다. 티 네, 난다. 그래서 제다, 놀라게 제다. 해주느라고 네. 한 애가 말 타고 막 돌진을 했대. 그러니까 말이 막 돌진을 하니까 옆에 경호원들이 군대가 쫙 있는데도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그쵸. 아무것도 반응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치명적이었어. 스페인 애들이 아는 거야. 얘들이 이거 진짜 처음 봐서 대응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황제 앞으로 막 가니까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도 황제가 다르긴 다른데 탁 이러고 있어. 속으로 얼마나 쫄았겠어. 막 이렇게 겁먹은 근위병들 쫙 들어오고 쟤들 다 죽여. 왜 왔어? 이런 거죠. 역시 황제는 황제야. 근데 이게 치명적이라니까 두려움이 없으면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자 네. 정말 참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200명인데. 일단은 이제 총을 처음 봤잖아요. 그때 총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이 불막대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불막대기죠. 막대기에서 불이 번쩍하고 천둥 치는 소리가 나니까 한 마씩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1차적으로 멘탈이 붕괴가 된 상태에서 접근전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스페인 군들은 이제 그때는 강철이 있었어요. 그렇죠. 강철 검을 뽑고 강철 갑옷 흉갑 입고 다 갖고 이제 잉카 전사들은 토끼. 흑요석이라고 있어요. 흑요석이라고. 돌칼. 돌칼, 돌창. 돌칼로 이제 찔렀더니 도저히 부서지죠. 돌칼이 부서지는 거예요. 갑옷을 찔렀더니. 그 다음에 잉카 황제가 뒤에서 봤는데 그걸 묘사한 게 있는데 갑자기 공중으로 뭐가 막 날리더래요. 뭐 스페인군하고 막 붙고 있는데 네. 저게 뭐냐고 가만히 보니까 잉카 전사들의 팔다리들이 막 어머. 흩뿌러지는 거예요. 칼을 한 번 치니까 팔다리들이 막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바다가 되니까 생각을 해봐서 아무리 이쪽이 수가 많은들 그쵸. 우리가 공격해서도 끄떡없는 애들이 와서 뭔가를 휘두르는데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막 몇 명씩 죽는 여기다가 이제 대포 때리고 총 쏘고 오마이갓.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돌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4천 명이 죽어요. 대포를 쏘니까 신의 형벌이라고 했어요. 천둥이 한 번 꽝 치는데
앞이 싹 쓸려 나가니까 이거 신이 형벌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이게 스페인군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4,000명을 죽였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예, 그 유일한 부상자 중에 하나가 이제 피사로가 약간 다쳤는데 달래 다친 게 아니라 스페인애가 흥분해서 황제를 죽이려고 덤비니까 개 막다가 막다가? 살짝 비어갖고. 그래도 스페인도 그냥 뭐 아예 미개한 나라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통은 우리 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 죽이지 않고 야 그쵸. 니네 우리 부하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하잖아요. 그 스페인은 당시에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미국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무작정 죽이는 것보다는 좀 자, 그럼 원정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금을 먹으러 예, 가죠. 금이죠. 자, 근데 와서 이제 투자는 왕창 해놓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굶어 죽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국가적으로 보낸 정복대가 아니고 소수가 팀 짜서 온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국가가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스페인의 남미 원정하면 스페인 국왕의 명령에 의해서 정규군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거기서 남은 용병들, 쉽게 말해서 뭐 불량배도 될 수 있고 이런 잉여 전투력이 지금 간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회사를 만들어. 그러니까 개인 회사가 그냥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그냥 돈 가지고 와라고 이게 100명, 200명만 돼도 굉장히 큰 집단이에요. 이때 당시에 100명을 화승총으로 무장시켜서 배를 태워서 지구 반대편으로 보낸다.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겁니다. 지금으로서 상상도 못할 돈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까지 크루즈 타고 가려면 보통 사람들 꿈도 못 꿀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는 데만 1년 걸리기 때문에 1년 먹고 살 비용 한번 대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전 재산 털어서 왔고 거의 죽냐 사냐고 그 탐험도요 뭐 몇 달 이상 하면은 돈이 바닥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털고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약탈이 시작됩니다. 아 근데 사실 이게 역사의 미스터리인 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200명이 4,0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갑옷을 입어도 어딘가 빈 곳인데 거기라도 하나씩 찌르면 그렇지. 그래서- 꿀벌이 말벌을 잡을 때 날개 비벼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죽이듯이 하나씩만 했어도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잉카 전사들, 특히 잉카나 아즈텍, 마야 전사들의 전투 방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인신공양이 중요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전투의 습관이 뭐냐면 적한테 치명상을 안 입혀요. 나중에 인신공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명상을 안 입히는 그런 공격을 하는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참담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 투구와 갑옷 사이에 목을 공격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런 거에 없어. 그냥 몸통을 그냥 계속 찌르고 뭐 예를 이렇게.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 택견할 때 넘어뜨릴 때 머리 받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진짜 옛날에 궁금했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편 막 죽어나가는데. 근데 내가 이번에 하다가 재미난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제 막 죽여가지고 아타우 알파가 있는 데까지 갔어요. 근데 잉카 황제는 일단 자기 땅을 발로 밟고 걷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마 같은 걸 타고 이제 몇십 명이 들고 있는 가마인데 여기로 딱 앉아 있는 거야. 어쨌든. 근데 거기 스페인 군대가 막 오는 거죠. 근데 황제를 끌어내려니까 밑에 가마꾼을 처치해야 되죠. 아. 가마꾼을 죽이면 얘들이 덤벼드는 게 아니라 뒤에 있던 애가 그 자리를 메꿔요. 가마부터 잡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공격해서 얘가 죽었는데 정확히 황제를 잡는 게 명령인지 아니라 가마부터 잡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가마를 50명이 맨다. 뒤에 500명이 있다. 우리 생각에는 덮칠 것 같은데 네. 가마꾼을 찔러 죽이면 계속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야. 아 그럼 그렇게 가면은 4,000명이라도 가능하겠네.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요. 근데 내가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방금 아까 기자님 한 얘기랑 비슷한 건데 잉카인들의 전투 방식 자체 주 무기가 우리나라의 곤장 같은 데다가 박은 건데 이거를 죽이려면요 사람 수십 번 때려 죽여야 돼요. 전투 방식이. 그러면 이들이 훈련받은 전투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황제가 위험해. 그러면 뒤에 500명이 있는데 이런 지대들 무기로 때려 죽이면요. 뭐 좀 잔인한 얘기지만 사람 2명 죽이면 체력까지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몸빵 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몸빵을 해도 얘들은 100명밖에 안 되고 우리가 500명이면 쟤들이 지풀에 쓰러져요. 그럼 그 다음에 밟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전투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명이라든가 우리 전쟁사에도 그런 거 많지만 1차 세계대전 때 왜 기관총 쏘는데 걸어가잖아요. 사실 이성으로 이게 얘기가 되냐고. 그러니까 8초 만에 한 개 죽는 데가 네. 사라졌다 막 이런 얘기. 8초는 아니고 5분. 5분 만에. 5분. 근데 이게 우리 생각에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그러지만 사람이 어떤 방식에 적응해 있다가 갑자기 딴 게 생기면 그럼요. 적응을 못 합니다. 근데
스페인의 검은 당시 유럽 최고의 검이거든요. 톨레도 검이라고 예. 해서. 잉카 애들은 사람을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다시 하는. 네. 그러면 정말 한 명 때려 죽어도 지구과에서 못 죽여요. 근데 스페인은 어떻게 하느냐? 몸통을 자르는 건 목을 자르니까 손발을 잘라요. 전투 불능 전투. 아까 왜 손발이 날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칼이 좋아지니까 사실은 싸울 때요 사람 목을 치거나 몸을 찌르는 게 아니고 손발을 자릅니다. 그러면 힘이 가장 적게 들고 절단이 되는 데다가 사람은 손발이 잘리면 결국 과다출혈로 죽게 그렇죠. 되고 이게 잘리면 전투력 상실해요. 그렇죠. 임진왜란 때도 그렇죠. 일본 왜군이 초반에 그런 전술을 써서 그러니까 칼이 길었잖아요. 크게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이 그냥 앞에 있는 적이 그렇죠. 툭툭 치면 이게 칼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정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강철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쳐도 사람의 팔다리가 잘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그 서양 검술의 테크닉이랄까 이런 게 아주 급격하게 발전이 합니다. 그러니까 강철이 나오면서부터 칼이 훨씬 가벼워졌거든요. 강도는 세지고 칼이 가벼워지니까 서양 검술이 대단히 빠르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네. 잉카 애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무기도 20명이 500명을 죽일 수 없어요. 그렇죠. 지풀에 먼저 떨어지는 그렇죠. 거야. 근데 정작 스페인 애들은 손발목을 자르면서 얘들을 서서 해치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살육전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나중엔 스페인 애들도 정말 지치긴 지쳤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6,000명 대 200명인데요. 그래서 잘랐는데 계속 들어오다가 결국 거덜나서 황제가 잡히면서 전투가 끝나요. 황제가 잡혔어요? 그렇죠. 가만군. 6,000명 중에 4,000명이 죽었는데요. 그러면 가마군도 결국 오 하고서 황제가 떨어지니까 가마군이 조달이 끝나니까 내려오면서 끌어내리면서 황제가 잡히니까 다 끝나버려요. 그때도 황제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대포나고 이러니까 얘들이 나중에는 안 그랬지만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황제고 뭐고 도망가다가 서로 밟아 죽이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 나중엔 이 잉카나 마야 전사들도 총의 취약점을 알아요. 왜냐하면- 재장전. 예, 그때 당시에 화승총 재장전에 거의 2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취약점을 알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또 문제가 뭐냐면 얘가 습하기 때문에 당시 화약이 그렇게 질이 안 좋았었거든요. 불발이 나요. 불발탄. 근데 스페인 애들이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거에 대비해서 석궁을 가져왔어요. 석군도 무섭죠. 그러니까 석궁도 또 처음 보잖아요. 그렇죠. 뭐가 푹 하는데 와서 목을 꿰뚫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역사할 때 우연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우연이 없지도 않아. 처음 만나는데 왜 하필 황제가 지나가다 얘들을 그 만난 것도 그렇고 한 번이라도 전투를 했던 황제가 그렇게 안 갔을 텐데. 그쵸. 그러면 그러니까 이 10만의 군대를 데리고 있었으면 한 번의 전투에서 몇천 명씩 잃더라도 이 방식을 알아가면서 대응 방법을 알았을 텐데 바로 첫 싸움에 잡혀버렸어요. 피사로하고 아타우알프가 이렇게 만났을 때 좀 황당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지금 정말 200명이 지금 6,000명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멀쩡히 갑자기 선교사, 항상 선교사 같이 가니까 사제가 나가더니 아타우알파 보고 성경책을 내면서 기독교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그 전에 왔을 때 데려간 소년 하나가 있었어요. 이 친구를 시켜 통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통역이군요. 예. 그래서 뭐 또 일장 연설을 했죠. 뭐 이러라 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책을 줬더니 아타왈트가 보고 집어 던졌다는 거야. 그래서 감히 네가 신성모독을해 공격 이래서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시에는 완전히 합법적인 전쟁 개시가 돼요. 그러나 현대인이 들어오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이것들은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돼서 이게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승자의 기록이 많이 남으니까 이건 약간 스페인 쪽에 이 스멜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록이 네. 스페인 기록일 수밖에 네. 없어요. 이건 스페인 기록인데 근데 이제 코미디가 뭐냐면 그 당시의 통역 실력에는 그런 설교를 전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지. 기껏해야 넉 달 배워갖고 뭐 그쵸. 이거나 하는 수준이고 또 사투리가 심해서 말이 안 통하는데 황제가 알아듣기는 했겠냐. 그냥 뭘 주니까 이게 뭔데 이러고 던진 건데 이걸 건수를 잡냐. 그리고 정말 그러긴 했을까. 그렇죠. 그런데 당시는 이게 재미난 게 우리가 그동안 학살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렇다 그게 법적으로 용인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아무 나라 나가서 먼저 공격 시작하고 죽였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스페인 법정에 가서 유죄 판결 받을 수도 있어요. 요때는 중세도 아니고 중세 끝물이 좀 묘해요. 법으로는 다 걸려요.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의 중세스러움에서
법은 그러면 안 돼라고 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만약 적 황제랑 만났는데 아무리 다른 나라라도 황제는 황제인 겁니다. 그래서 황제한테 함부로 하면 이거 또 처벌해요. 그러니까 명분이 이건데 진짜 했을지도 의문이에요. 좌우간 그렇게 해놓고는 했다라고 해서 이게 근데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잉카 제국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이제 스토리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잉카 황제는- 정복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다음 이야기. 스페인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 무너졌던 잉카 제국. 하지만 전투는 이제부터 제국을 지키려는 잉카의 반란이 시작된다. 스페인 잉카 전쟁 그 두 번째 이야기. 탈출을 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 역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금속 갑옷을 만들어요. 오. 뭘로 만드냐면 금하고 은하고 구리로 만들어요. 우와. 돈이에요, 돈. 그래서 역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죠. 구원부대를 거의 전멸시켜요. 잉카의 최초의 승리예요. 우리가 스페인하고 싸우는 할 수 법을 있다. 찾아냈다. 스페인군의 최대의 무기가 여기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또 뭐야? 엎친 데 덮친 격에 찔린 격이네요. 빌카밤바라는 비밀의 도시 속으로 숨어들어서 게릴라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은 게 마추픽추예요. 사실 마추픽추는 스페인 사람이 타지 않은 도시예요.